안녕하십니까. 자, 18페이지 이번에는 현대행정의 이해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국가 또는 이제 정부의 역할 기능의 변천을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주제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시장 실패라는 주제예요. 시장 실패. 이게 20세기 행정국가 적극정부론이 이제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거든요. 자, 시장 실패.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시장이 망가진 겁니다. 실패한 거죠. 뭐 하는데요? 자원 배분을 바람직하게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자원 배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효율성하고 형평성을 실현해야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 자, 시장 실패는 뭐겠습니까?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가 효율성이고 두 번째가 형평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현상. 뭐가? 시장이. 이게 시장 실패입니다. 19세기 이제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에다가 사회 문제 해결을 맡겼죠. 근데 이러한 시장이 바람직한 자원 배분의 양대 기준인 효율성도 형평성도 실현하지 못하는 현상,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실패를 하니까 누가 개입을 하게 돼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20세기 행정국가가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에 보시면 그럼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장이 실패하느냐,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각각의 원인별로 이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 개입 방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 이 전체 주제 자체가요, 이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있죠? 아담 스미스.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돌아가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이상적인 시장이죠. 자, 이상적인 시장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이상적인 시장이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이상적인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이상적인 시장의 조건. 자, 첫 번째, 시장은요, 완전 경쟁 상태여야 돼요. 완전 경쟁. 완전 경쟁. 시장 자체가 경쟁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재라는 재화가 존재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경제 주체는요 100%의 완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상적인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근데 현실의 시장은 어때요?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닌 경우가 많죠. 뭐 경쟁의 반대적인 표현이 독과점이죠. 자, 독과점이 현실적으로 막 존재해요. 그 다음에 자, 현실적으로 뭐도 존재합니까? 공공재도 존재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외부 효과도 막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경제 주체들은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시장 실패라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그 18페이지 보시면 시장 실패 원인, 일단 자, 꼭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독점 등 불안정 경쟁의 존재. 이게 바로 시장이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뭐 나오겠습니까? 공공재의 존재. 그리고 쭉 넘기세요. 넘기시면 세 번째 원인 뭐가 나와요? 외부 효과 발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23페이지 네 번째 시장 실패 원인 불완전 정보, 비대칭적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장 실패 원인 뭐 나와요?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왜냐? 시장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즉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라고 하는 이제 내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 원인이다. 그러면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점 등 불안정 경쟁의 존재, 두 번째 공공재의 존재, 세 번째 외부 효과 발생, 네 번째 불완전 정보, 비대칭 정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 자, 그래서 돌아오시면 18페이지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개별적인 시장 실패 원인들, 그리고 각각의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시장에 개입을 하는지 개입 방식을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장 실패 원인, 자, 독점 등 불안정 경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시장은요, 좀 전에 봤다시피 완전 경쟁 상태거든요. 이 경쟁의 반대말이 독점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최대 적이 독점이야, 독점. 자, 그러면 독점이 왜 나쁘냐 하면요. 자, 경쟁 상태가 되면 공급자들이 여럿이죠. 똑같은 물건을 파는 공급자들이 여럿이야. 그럼 공급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뭐 갖고 경쟁합니까? 가격을 갖고 경쟁을 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경쟁 상태가 되면 가격이 저렴해져요. 자,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싸니까 소비가 늘어나죠. 컨슘. 자, 컨슘이 늘어나면요, 소셜 웰페어, 이게 이제 사회후생이라 그러거든요. 사회후생. 이 사회후생이 실현돼야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회후생이요, 사회적인 만족이, 복지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독점이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독점이 어떤 재화를,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에요. 독점자가 행포를 부리겠죠. 되게 가격이 높아져요.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그 상품을 소비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도 어떻게 해요? 낮아져요. 100이 돼버려. 만약 완전 경쟁 상태였다면 사회 후생을 200으로 향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100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파레토 비체적의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파레토 기준이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의 증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성,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독점의 문제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 기업의 행포.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 적게 만들고 보다 비싸게 가격을 받죠. 그렇게 해서 파레토 비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점은 무조건 나쁜데, 이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요. 자, 근데 이 독점이 발생하는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독점이 왜 생기느냐?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독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저절로, 내추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독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독점. 대표적인 게 담합이나 카르텔 같은 현상이에요. 뭐 짜고 치는 고수섭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맥주 시장이 있다. 오비가 있고 하이트가 있는데 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둘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뭐 맥주 값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뭐 맥주가 한 병에 1,000원을 한다. 근데 이제 오비 사장이 하이트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로 오비 맥주 2,000원으로 올릴 테니까 너도 따라서 2,000원을 올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담합행위거든요. 카르텔. 이렇게 이제 담합이나 카르텔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둘 이상의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경쟁을 안 하는 거죠. 마치 독점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돼버리죠. 이런 현상을 이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독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티트러스트법이라고 해서 이게 반독점 규제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에 근거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런 이제 담합이나 카르텔 같은 행위를 철저하게 규제를 하죠.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독점이 생길 때는 어떤 식으로 정부가 개입합니까? 이제 그 끝에 보시면 이제 기업 결합 또는 담합과 같은 이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해요. 규제 동그라미. 자, 근데 이 독점은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독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독점이 생기는 경우, 이걸 자연독점이라 그래요. 이 자연독점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이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자연독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규모의 경제 동그라미 하시고 자연독점 동그라미 하시고, 규모의 경제에서 자연독점으로 넘어가게 하살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서 자연독점은 왜 생긴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 규모의 경제는 쉽게 표현하면요, 생산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즉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경제적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이 규모의 경제는 아무 산업에서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첫 번째 줄 철도, 전력, 상하수도 이런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철도나 전력이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요, 소규모로 하든 대규모로 하든 엄청난 기본 설비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차피 구축된, 그러니까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레일을 깔아야 되죠. 레일을. 그럼 어차피 깔려진 레일이 있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축된 레일이 있다면 철도를 어떻게 해요? 철도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님 한 명을 실어 나르는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낮아져요. 그러면 대규모 철도 회사가 있고 소규모 철도 회사가 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많이 운행할수록 손님 한 명을 실어 나르는 평균 비용이 낮아지니까 결국 철도 운임이 낮아지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대규모 회사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고, 시간 지나면서 소규모 회사들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독점이 되는 현상, 이거를 자연독점이라 그래요. 자, 지금 이 자연독점이라는 현상은요, 자연독점이라는 현상은 어떤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독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연독점, 근데 어쨌거나 인위적인 요인이든 자연적인 요인이든 독점은 나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독점인 경우에는 정부가 주로 어떤 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냐 하면, 이 자연독점적인 산업을 정부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직접 생산해요. 직접 공급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철도라든지 상하수도, 전력 이런 것들은 공기업을 통해서 직접 생산하죠. 그래서 직접 생산 체크하시고, 자, 근데 이제 모든 자연독점적인 산업을 직접 생산하는 건 또 아니고, 뭐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있는데,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민간으로 하여금 그 이동통신업을 하게끔 하고, 대신 이제 독점적인 폭리, 이윤을 그러니까 얻지 못하도록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끔 일종의 이제 규제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독점이 생길 때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자연독점이 생길 때는 정부가 자연독점적인 산업을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직접 생산 안 하는 대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이제 이윤이나 가격 같은 경우를 규제할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로 해서 독점 등 불안정 경쟁의 존재로 인한 시장 실패 파트는 마치고, 자, 넘깁시다. 19페이지. 두 번째 시장 실패 원인, 공공재의 존재인데,
이건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20페이지 보십시다.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자, 재화의 유형 구분이라고 해서 표 있죠.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요, 민간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이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경합성이 있냐 없냐야. 두 번째 기준이요, 배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인 자, 경합성 있냐 없냐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유한자원이야. 유한자원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상품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 경우를 경합성이 있다고 표현해요. 뭐 예를 들어 짜장면, 무한한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가 짜장면을 먹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이런 경우를 경합성이 있다 그럽니다. 반면 경합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아무리 그 상품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성질. 뭐 공기 같은 경우죠. 공기. 뭐 숨을 한 번 쉴 거 두 번 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 여러분 경합성이 있냐 없냐는요, 절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경합성이 없겠죠. 하지만 폐쇄된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에서 공기는 어느 정도 경합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합성 문제를 뭐로 설명하냐 하면 컨제스천, 혼잡의 문제로 설명하기도 해요. 혼잡.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주차장이 돼버리거든요. 자, 출퇴근 시간에 제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겠다고, 올림픽대로라는 재화를 이용하겠다고 차를 끌고 올림픽대로에 들어가는 순간 혼잡은 심각해지죠. 점점 높아지죠. 경합성이 점점 발생해요.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 하지만 새벽 2시에 올림픽대로 텅 비어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올림픽대로를 사용하겠다고 차를 끌고 올림픽대로에 들어간다고 해서 혼잡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경합성의 문제고, 두 번째, 배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대부분의 상품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배제가 가능하다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exclude, 배제할 수 있느냐. 이게 배제 가능성이에요. 대부분의 재화는 배제가 가능하죠. 자, 반면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공짜로. 자, 이렇게 경합성이 있냐 없냐, 배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2 곱하기 2 조합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까? 4가지가 나타나죠. 4가지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요, 대부분 뭐냐 하면 민간재예요. 그럼 민간재의 뜻이 뭐죠? 표를 읽으세요. 표를. 민간재는 뜻이 뭡니까? 경합성도 있고 배제도 가능한 재화를 민간재라 그래요. 민간재. 자, 이 민간재의 반대적인 표현이 뭐예요? 반대되는 화살 표시하시고, 이게 바로 공공재예요. 공공재. 공공재는 뜻이 뭡니까? 경합성도 없고 배제도 불가능한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이나 치안, 뭐 이런 게 이제 공공재죠. 자, 공공재의 대표가 국방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 한국이 이렇게 있다. 또 이제 휴전선을 기준으로 이 남한 지역에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인천공항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다가 국내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입국하자마자, 국내 들어오자마자 대한민국 국방 서비스 소비에 새롭게 참여하고 있죠. 제가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다가 새롭게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여러분들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죠? 경합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너 소비하지 마 하고 북한에 갖다가 던져 놓을 수가 없죠. 배제가 불가능하죠. 자, 이게 바로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다시 개념이 경합성도 없고 배제도 불가능한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자, 그러면 19페이지 돌아오시면 19페이지 여러분,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에 왜 시장 실패가 생기냐면요, 이러한 공공재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왜냐? 사람들이요, 짱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합리적 경제인이에요. 공공재가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하려고 합니까? 공공재를 공짜로 쓰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장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방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거를 무임승차라 그러거든요.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쓰더라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공공재 제공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상적인 시장이다, 그럼 이런 거예요. A라는 재화가 사회적으로 10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상적인 시장은요, 필요한 재화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공공재라는 재화는 이 공공재의 특성상 시장에 맡겼더니 필요한 만큼이 어떻게 해요? 아예 공급이 안 되거나 100개보다 적게 공급돼요? 많이 공급돼요? 적게 공급되죠. 그래서 시장 실패예요. 그래서 공공재로 인한 문제점, 시장에 의해서는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동그라미, 또는 사회적 필요량보다 100개보다 많이 적게 공급돼서 문제됩니다. 과소공급 동그라미. 자, 이런 이제 공공재의 문제점이 왜 발생하냐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배제 불가능성이 특히 공공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이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세요. 합리적 경제인인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철저하게 감춰요. 예를 들어 제가 국방 서비스가 한 개가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저의 진정한 선호를 대외적으로 표시를 하냐 하면 표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표시했다가 나중에 대가 내라 그러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 즉 합리적 경제인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최대한 감춰요. 그런 다음에 에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공급하겠지.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재화를 공짜로 써야지. 무임승차.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이 공공재에 대해서는요, 양의 가격, 플러스 가격을 부과하려고 해도 부과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 플러스 가격을 예를 들어 뭐 국방 서비스 한 단위에 100원이다, 1000원이다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부과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무임승차하는데. 자, 그래서 이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시장이나 기업에 의해서 전혀 공급이 안 되거나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공급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이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를 무임승차 문제라 그랬죠? 프리라이딩. 요걸 이제 N-1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하단에, 자, 이렇게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시장에 의해서는 공급이 안 되거나 필요보다 적게 공급되니까 누가 공급해야 돼요?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국방, 치안과 같은 이런 공공재를 공급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공공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생길 때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개입합니까? 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직접 생산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 실패가 이제 왜 발생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봤고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페이지에 있는 이 재화의 유형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 중에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공공재 바로 위에 뭐 있죠? 공유재라는 게 있어요. 공유재. 자, 공유재도 중요합니다. 이 공유재는 뜻이 뭡니까? 표를 읽으시라 그랬죠?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가 불가능해. 이게 공유재야. 여러분,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는 유한자원이라는 얘기죠. 유한하다. 근데 배제가 불가능해. 배제가 불가능해. 그럼 배제가 불가능한데 유한자원이에요.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겠습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유한자원인 이 공유재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마구 쓰겠죠. 근데 막 쓰다 보면 유한자원이다 보니까 공유자원이 어떻게 돼요? 고갈되는 현상이 생겨. 고갈. 이거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공유재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자연환경이에요. 뭐 바다라든지, 여러분 동해안에 있는 고등어가 무한한 게 아니죠. 유한자원이거든요. 유한자원. 또 이제 목초지, 이런 게 이제 공유재인데, 자, 그 밑에 내용각주 2번에 보시면 이걸 이제 공유지의 비극, 목초지의 비극이라 그래요. 하딘, 꼭 기억하세요. 하딘이라는 학자가 하딘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한 개념인데, 공유지의 비극. 자, 이거는 이제 하딘이요, 들고 있는 예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 공유지의 대표가 목초지야. 목초지. 풀밭이죠. 풀밭.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자, 대관령 목장. 그러니까 대관령에 보면 이제 목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풀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죠. 여기 이제 목축업자 A가 있고 목축업자 B가 있어요. 목축업자 A가 소를 100마리 갖고 있어요. B도 소를 100마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목초지에다가 소들을 방목해서 풀을 뜯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이 목초지가 유한자원이에요. 이 목초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들의 숫자가 100마리야, 100마리. 그래서 이제 100마리만 방목을 해야 소들이 적절하게 풀을 뜯고, 그럼 이제 내년에도 풀들이 자라서 우리들 자손 만대로 이 목초지라는 자원이 유지가 되는데, 자, 이렇게 목초지가 유한자원입니다. 경합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A와 B가 어떤 존재냐면요, 합리적 경제인이에요. 그럼 합리적 경제인은요, 이 사회 전체의 공익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A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A와 B가 이 목초지가 유한자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람직한 목초지 이용은 어떤 거예요? 둘이 합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너 50마리만 방목해, 나도 50마리만 방목할게.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풀들이 자라서 이 자원이 유지가 되는데,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했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A는 여기다가 소를 몇 마리 방목하겠어요? 100마리 방목하죠. B는 여기다 소를 몇 마리 방목해요? 100마리 다 방목하겠죠. 그럼 여기에 소들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200마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럼 내년이 되면 더 이상 소들이 자랄 수 없는 뭐가 돼요? 황무지가 돼버려요. 소들이 풀뿌리까지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런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공유지의 비극, 하딘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공유지의 비극은, 자, 이 공유지의 비극이 뜻하는 바가 바로 뭐냐 하면 이런 예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합리적 경제인들인 개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죠. A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 선택은 뭐예요? 이 목초지에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들을 마구 방목하는 게 합리적 선택인 거죠.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체적 선택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황무지가 되는 현상이 생겼죠.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비체적의 결과를 가져왔죠. 이게 바로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이 시사하는 바는 줄친 부분 보세요. 개인적인 차원의 체적 행동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체적의 결과, 비체적의 결과, 비체적의 결과를 가져와 버린 거죠. 자, 이게요, 이 목초지의 비극, 공유주의 비극이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는 시장 성공,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주장했는데 개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체적 선택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조종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체적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아담 스미스는 주장했어요. 근데 이 목초지의 비극, 공유주의 비극은 아담 스미스의 주장과는 정반대죠. 개인적인 차원의 체적 선택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비체적의 결과를 가져와 버렸잖아요. 이게 공유주의 비극, 목초지의 비극입니다. 자, 참고해서 봐두시고 넘겨봅시다. 21페이지. 자, 세 번째 시장 실패 원인 봅시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 외부성이라고도 해요. 이 외부 효과도 좀 중요한데, 자, 여러분 이제 그 이상적인 시장은요, 즉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시장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 외부 효과가 막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외부 경제 효과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외부 효과. 첫 번째, 외부 경제는요, 외부적으로 편익을 가져오는 거야. 경제적으로 좋은 거를 창출하는 거예요. 반면 외부 불경제는요, 외부적으로 나쁜 거, 불경제, 이거를 창출하는 행위예요. 자, 쉬운 예로 외부 경제 효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 뭐 제가, 저희 집이 있고 저희 집 앞에 골목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골목길을 저희 집 앞을 청소를 해요. 그러면 자, 저조차고 청소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차고 골목길 청소를 했어요. 저희 집 앞을. 근데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저희 집 앞을 지나다니는 제3자들에게 청결함이라고 하는 일종의 편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외부 경제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 경제 효과는 자, 이런 겁니다. 자, 골목길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편익을, 골목길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낸 거죠. 자, 골목길 청소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만들어낸 사회적 편익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자, 골목길 청소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편익, 즉 10,000원어치를 제가 만들어냈는데, 이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낸 제가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 이게 바로 외부 경제 효과예요. 제가 뭐 10,000원어치만큼의 편익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자, 그 제 청결해진 저희 집 앞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명당 1,000원씩 대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외부 경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 골목길 청소 같은 행위를 제가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해요. 어떤 날은 일어나는데 피곤해. 그러면 빼먹고. 이렇게 자, 이 외부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왜 시장 실패가 생기냐면, 골목길 청소가 하루에 한 번은 돼야 돼. 근데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 생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까 여러분들 이제 이상적인 시장은 A라는 재화가 100개가 필요해. 그럼 100개만큼이 시장에 의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외부 경제 효과가 생길 때는 왜 문제가 돼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돼서 문제가 생겨요. 외부 불경제. 자, 이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으로 나쁜 거를 창출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한강 상류에, 한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상류에 화학 공장이 있어요. 화학 공장에서 이제 폐기물을 그러니까 화학 공장에서 화학 제품을 만들면 폐기물이 나오겠죠. 폐기물을 한강에다 방류를 해요. 그럼 이제 폐기물이 흘러가지고 하류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겠죠. 이게 이제 외부 불경제인데, 자, 이렇게 외부 불경제는 폐기물을 갖다 버리면 사회적으로 불이익, 일종의 이제 비용, 한강물이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한강물을 정화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죠. 자, 이렇게 화학 공장에서 폐기물을 하나 버릴 때마다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 하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화학 공장에서,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만 화학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이 외부 불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자, 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 즉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는 행위를 사회적 필요보다 지나치게 어떻게 해요? 많이 해서 문제가 돼요. 많이 해서. 그래서 막 함부로 폐기물을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한강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외부 효과의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21페이지 보시면 외부 경제 효과, 경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이번에 외부 불경제 효과, 불경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외부 경제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 좋은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 외부 불경제 효과를 마이너스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교재 보시면 외부 경제 효과가 생길 때는 왜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줄 끝부분, 외부적 편익을 야기하는 생산물이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에다 동그라미 해서,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외부 불경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됩니까? 외부적 비용을 발생하는 생산물이 사회적 필요보다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죠. 과다 생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외부 효과가 왜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다시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외부 경제가 생길 때, 자, 아까 골목길 청소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편익 얼마? 10,000원을 창출했죠. 근데 골목길 청소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 요걸 이제 사회적인 게 소셜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경제학에서 이제 마지널이라 그러거든요. 한계. 그리고 베니핏.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한계 편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사회적 편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골목길 청소를 하게 되면 분명히 10,000원어치만큼의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 근데 골목길 청소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편익은 얼마예요? 값이 0원이 되죠. 0원이, 제로가.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골목길 청소와 관련해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편익은 10,000원이죠. 반면 개인적 편익은 0원이죠. 이 둘 간에 부등호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나와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겠어요? 이 두 값을 같게끔 해주면 되죠. 같게끔. 그럼 어떻게 하면 같게끔 해줍니까? 지금 골목길 청소를 하면 엄연히 10,000원어치만큼의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죠. 이 편익만큼을요, 요 개인적 편익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집어넣어주냐? 정부가 골목길 청소하는 사람에게 10,000원씩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제가 골목길 청소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편익 10,000원을 창출했고, 동시에 정부로부터 10,000원만큼의 보조금을 받았죠? 그러면
개인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은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 편익이 발생하니까 필요한 만큼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런 조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internalize라 그래요. 내부화라 그래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외부 효과냐면 개인적 편익 구조, 개인이 느끼는 편익이나 비용 바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편익 10,000만큼이 지금 외부적 편익이잖아요. 이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개인적 편익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면 사회적인 거하고 개인적인 거 간에 일치가 발생하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면 사회적 편익, 이번엔 비용이죠. 화학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버리게 되면 사회적 비용 10,000원어치만큼을 창출하죠. 그죠? 버려진 오염물질을 정화해야 되는 비용. 근데 화학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대가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화학 공장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번에는 비용입니다. 비용. 이거 이제 소셜 소셜 마지널 코스트. 그래서 SMC라 그래요. 이건 이제 개인이니까 퍼스널 PMC가 되겠죠. 자, 오염물질을 버림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10,000원을 만들어냈는데 화학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 비용값은 얼마예요? 0원이 되죠. 빵원. 이 둘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비용 지불하는 게 없으니까 마구 갖다 버리는 거지. 과다 생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을 같게끔 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같아져요? 자, 오염물질 한 번 버릴 때마다 사회적 비용이 10,000원이야. 그러면 요거를 요 속에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개인적 비용 속에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개인적 비용 속에 집어넣어요? 정부가 화학공장에 오염물질을 버릴 때마다 10,000원씩 공해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화학공장은 오염물질 버릴 때마다 얼마씩 지불해야 돼요? 10,000원씩 지불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많이 버려요? 적게 버려요? 이제 비용 지불을 하게 되니까 적게 버리겠죠. 그래서 과다 생산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뭐예요? 자, 이 경우에는 외부적, 사회적 편익이 외부적 편익이었죠? 이거를 내부화시킨 거고, 이 경우는 사회적 비용, 외부적 비용이었죠? 이거를 내부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 하단에 그림 보시면, 자, 외부 경제 효과, 거기에서 굵은색으로 하살 표시한 게 바로 내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보시면 외부 경제 효과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체크하시고, 보조금 지급. 이렇게 되면 상호 편익이 일치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호는 개인적인 거하고 사회적인 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방안, 공해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상호 비용이 일치가 되죠. 개인적인 거하고 사회적인 거. 자, 넘겨보시면 23페이지. 자, 이 외부 효과가 생기면 과소 생산이라는 비효율성, 과다 생산이라는 비효율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 개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정부의 직접 통제 방식, 이게 정부 규제고, 그 다음에 시장 유인 동그라미, 직접 통제 동그라미. 직접 통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외부 경제 효과가 생기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너무 안 해서 문제죠. 과소 생산이 문제고, 외부 불경제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비용을 창출하는 행위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골목길을 청소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겨울철에 눈이 오면 자기네 집 앞에 쌓인 눈은 이제 의무적으로 쓸도록 강제를 하는 거죠. 반면 자, 외부 불경제 효과는 어떻게 해요? 아예 오염물질을 못 버리도록 금지시켜 버려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국립공원에서 치사라든지 뭐 치사행위라든지 숙박 같은 게 다 뭐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게 이런 게 다 금지가 됐죠. 이렇게 이 정부의 직접 통제 방식은 외부 효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아예 금지시키고 아예 의무화시키다 보니까 너무 통제적이고 경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쓰는 방법이 시장 유인 방식입니다. 이 시장 유인 방식이 바로 이 보조금 지급하고 공해세 부과예요.
골목길 청소할 건지 말 건지, 오염물질 버릴지 말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요. 대신 뭐냐 하면 골목길 청소하면 뭐 준다? 보조금 준다. 오염물질 버리려면 공해세 내고 버리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이제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장 유인을 활용하는 방식, 요거를 공적 유도자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지금 시장 실패 두 가지 못 봤죠? 이제 불완전 정보하고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